투자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사지 말라는 의미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좋은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아. 계속 쪼이지 않을까 더. 이 금액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아파트는 이미 샀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걸고 꼬마 빌딩 같은 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많으시잖아요. 조금 보는 느낌이 좀. 빌딩 만상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푹 쉬다가 술만 먹고 왔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 뾰루지가 막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독하는 거니까. 술로 소독하시죠. 역시 테토녀야. 멋있어. 대통령. 우리 고재원 팀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연휴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쉬다가 또 쉬어도 안 끝나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중간에 그 아파트 대출 규제 관련해서 그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네, 그거를 누가 인스타그램 DM으로까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빌딩 쪽인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표가 뭐 난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 저희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광규 팀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푹 쉬었습니다. 계약도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사실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연휴 들어가기 딱 그날 이제 우리 윤광규 팀장님 딱 계약 딱 하셨고 어제 또 우리 안태한 팀장님이 또 계약하셨고 우리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하면 고재현 팀장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고재현 팀장이 하세요. 내일 모레는 이사님 하세요.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빌딩 만상이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그래도 일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뭐 쉬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또 연휴다 보니까는 고객분들께 연락을 드리잖아요. 답장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빌딩 만상이 하는 거 잘 보고 있다라는 답변이 오시더라고요. 한두 분씩. 그래서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다시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읊어보시죠. 한번. 촬영 날짜가 마침 이제 10월 15일이거든요. 오늘 또 마침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뉴스 기사가 막 속보로 계속 올라오는데 서울 전 지역이랑 경기 12곳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로 다 이제 묶이고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지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필거주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불어서 대출 규제도 또 한도 제한을 좀 걸었거든요. 15억 이하는 6억 원, 그리고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실거주 하실 분들까지도 좀 힘들어지니까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사지 말라는 의미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2030년까지 지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서울 쪽이나 특히나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 쪽은 더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게 사실 보이잖아요. 눈앞에 입지가 좋은 곳에 재건축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억제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도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들긴 하네요. 여기서 좋은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아. 계속 쪼이지 않을까 더.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정책상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또 뭐 풀어주진 않을 것 같고 최소 1년은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보고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럼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더 묶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25억 초과주택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데 2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2억과 그리고 저 4억 이 금액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세금 이런 시중록세 이 정도는 너희가 좀 부담을 우리가 대출을 해라. 그렇게 생각 드네요. 어쨌든 이러다 보면 어쨌든 또 우리 시장에도 부동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대부분 최근에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아마 아파트를
매각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가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관망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발빠르게 꼼꼼한 빌딩 시장으로 또 넘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출이 어쨌든 주택보다는 좀 덜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요 대출 규제를 하기 전부터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거래가 잘 된다라고 네. 했거든요. 거래량이 늘었다고. 거기는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이렇게 제한을 안 받다 보니까 맞아요. 좀 많이 됐었는데 네. 또 그 영향이 또 다시 또 빌딩으로 올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가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잘 안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딩 인사이드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좀 지금 대책이랑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는 이제 그 대책 발표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경매로 옮겨붙은 불장 서울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시죠. 우리 안태한 팀장님이 그래도 경매 쪽은 좀 잘 아시잖아요, 실은. 어때요, 시장 흐름이? 저는 원래 사실은 아파트 경매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좀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매매도 보고 여러 가지 자 보다가 아파트를 그래도 조금 좀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100%가 확실히 넘어가요. 제가 어제 사실은 입찰을 하나 했는데 99%에 넘어가고요. 이게 좀 변두리에 있는 거거든요. 변두리에 있는데도. 네. 그러면 거의 매매가랑 똑같아요. 경매가 아니네요, 그럼. 네. 근데 지금 앞에 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경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묶여도 네. 실거래로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 경매가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한 120%, 130% 뜨는 거 넘어가서 올라갈 수 생기겠네요. 있죠. 예. 근데 이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경매를 할 때 낮게 쓰는 거는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높게 쓰는 거는 저는 부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말이 경매지 그냥 매매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똑같은 네, 네. 똑같은 거죠. 뭐. 매매할 때도 저희가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네. 비딩 붙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새 확실히 보면 아파트 거래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지금 약간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 흐름을 주거 시장, 숙박 시장, 숙박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기사 한번 또 보시죠. 네, 이제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 대체한다라는 얘기고 그 현실은 코스피 오르면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라는 이렇게 그렇죠. 전망을 했던 기사거든요. 네. 주식으로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주식으로 번 돈이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주식으로 번 돈을 내가 회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 욕망이라니 그렇잖아요. 회수를 해서 원래는 아파트를 못 살 돈인데 아파트를 살 돈이 모였어. 그러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넘어갈 건데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또 실물 자산이 더 큰 거, 네. 또 더 큰 거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실제로도 뭐 저희 매입하러 매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뭐 돈 어떻게 버셨냐 이런 것 좀 편하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주식, 코인 뭐 이런 걸로 많이 보셔가지고 아파트는 이미 샀고 그래서 요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걸고 꼬마 빌딩 같은 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쵸.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어쨌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것도 다 묶이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이슈 딱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아파트만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아파트 대출 또 막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은 자연스럽게 빌딩으로 또 상업용으로 또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금값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계속 올라요. 연초에 55만 원 가던 게 지금 80만 원. 네. 55만 원도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젠 내린다라고 했는데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보는 느낌이 좀 또 우리 기사 한번 또 보실까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승엽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6년 전에 이제 가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이제 800억 재파 터졌다라는 기사인데 이 성수동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16년 전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장기 보유를 하다 보니 주변에 이제 얼마에 팔렸다 하다 해서 추정적인 그냥 호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좀 예상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아직 매각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장기 보유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말 이승엽 씨가 투자를 잘했다 생각하는 게 이 지역이 오를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실은. 네. 근데 그만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게 리밋이 다 있는 건데 그것을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상권에 정말 저렴하게 잘 매입하셔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 이거 참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셨는데 부럽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물론 성수동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베팅을 하셨긴 하셨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승엽 씨가 이 건물을 샀을 때는 좀 잘못 투자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이 잘못 빌딩 투자한 사례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어요. 너무 이 돈이 생각보다 좀 비싸다기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투입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이 금액이면 좋은 것도. 네, 뭐 강남에 더 뭐 근데 한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와 진짜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잘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좀 성수동 이야기 나와가지고 최근에 또 매각 사례가 하나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 고지현 팀장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희 최근에 거래된 사례고 성수역이 뭐 크게 보면 북단, 남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측, 북성수 쪽 매물 사례입니다. 토지 면적은 207.79평이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어서 연면적이 900평이 좀 넘어가는 좀 사이즈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237억에 매매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2014년에 컨디션 괜찮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한 45억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면 땅값은 평당 9,200만 원대에 거래하셨다라고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사실 이 건물 소유주분들이 좀 사연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거 매각하기 전에도 또 매각한 게 또 있었잖아요. 네. 이게 논현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안태한 팀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한 번에 좀 묶어서 우리가 한번 코멘트를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논현동에 있던 거고 이게 학동역이랑 연주역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쪽 이면에 있었긴 했는데 토지 면적이 141평, 연면적이 491평,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입니다. 거래된 금액은 190억에 총 평당가로 봤을 때는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시장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저렴했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래 금액을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됐죠. 솔직히 저희가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긴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좀 비딩이 붙은 것 같아요. 강남에 좀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사실 금액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에 다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둘 다 손해 보고 하신 케이스. 그렇죠. 많이 손해 보죠. 많이 손해 보셨죠. 일단은 어쨌든 손해 보면서 매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빠르게 좀 거래가 된 것 같고 성수동 물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와 있는지는 최근에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와 있으면 좀 됐잖아요, 실은. 근데 이제 거래가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는 확실히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사실. 이거 성수동 매물은 그 사실 북성수 매물을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덮어놓고 난 북성수는 안 본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SKT나 KT나 무신사나 뭐 신도리코나 이런 회사 사옥들이 약간 규모 있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전 거의 오피스 건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저는 여기 몇 번 가보는데 여기 근처 코끼리 베이글이 있어요. 여기 베이글 맛집인데 거기 원래 한남동은 옛날에는 줄 서서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줄은 안 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여기 와서 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그래도 괜찮은 카페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도 좀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느낌이긴 하죠, 사실은. 여기는 원래 지산이 많이 좀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 공간이라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리테일이나 F&B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남쪽이 일단은 뭐 팝업도 그렇고 우세하고 이쪽 북쪽은 오히려 좀 분리해서 오피스나 이렇게 좀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성수동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는 팝업이잖아요, 사실은. 팝업은 남쪽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 위로는 임차를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영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피스로 계속 좀 바뀌어 나가면서 거기에 오피스 이용하시는 분들 F&B 좀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 좋죠. 아무래도 좀 유명한 F&B가 몇 개 이렇게 올려서 들어와야 여기가 상권이 더 살지 않을까?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쪽 임대료가 워낙 높고 팝업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고려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들어와야 좀 성수동이 더 살긴 하겠죠. 밤 되면 사실 거의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밤 문화가 좀 없죠,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명동을 봐도 명동 그 위쪽 그 상권과 아래쪽의 상권은 많이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생각을 하면 위에가 발달했으면 명동은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쪽까지도 상권이 확장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예 상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상권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이 계속 그냥 명동처럼 더 몰릴까? 집중이 되는 더 거죠.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굳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도 약간 이쪽에 한 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할게요. 저도 이쪽인데. 아 그래요? 3대1. 저는 상권의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성수동에서 저는 이거 제 의견이에요. 네. 어쨌든 평지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요소로 볼 때는 꼬불꼬불하지 않고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도 넓게 좀 빠져 있고 공장지대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임대료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들이 한두 곳씩만 들어온다 하면 상권의 변화는 또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남쪽 임대가 너무 높아요. 팝업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임대료를 내기에는 일반적인 이런 성수동에서 영업하셨던 분들이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북성수 쪽으로 조금씩 넘어와요. 북성수가 평당 임대료가 상부층 봐도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 가면 18, 10 최소 이 정도 줘야 돼요. 저는 약간 30 요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연무장길 뒤쪽 말씀하시는 상층부예요? 상층부가요? 전층 다 봤을 때. 저는 상층부를 일단 말씀드린 거는 1층 임대료는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상층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상층부 기준 잡았을 때는 좀 임대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옥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길이 보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쭉 뻗어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하죠. 1층이 확장되는 그 속도, 상권이 이렇게 확장되는 속도에 되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가로수길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딱 두 길을 딱 비교할 수가 있어요. 상권의 확장성을 지녔던 가로수길과 우리가 그 당시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경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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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경리단을 약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네. 경리단길이 2012, 13, 14 때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딱 상징적으로 딱 고객분들께 인지시켜 드리면은 좋더라고요. 물론 빠르게 더 가로수길이 성장하는 기점을 잡기는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성장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가로수길이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경리단길 아무도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방금 뻗은 길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되게 마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권이 홍대 입구역에서 8번 출구, 9번 출구에 시작했던 상권이 지금은 거의 4블럭, 5블럭까지 확장됐잖아요. 사실은. 물론 거기에 유동인구가 더 스며들어가지고 확장성을 지닌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해줘야 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어쨌든 성수동이라는 것 단계가지만 3블럭, 4블럭을 하다 보니까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업종 제한에 좀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결국 클럽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밤에 놀 수 있는 게 있어야 계속 상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종로도 좀 그렇게 밤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괜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밤 문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다 주워 듣는 거죠. 들으신 거죠. 네. 가보지 않고 항상 추위를 보면서 하는 거죠. 저희는 귀를 열어둬요. 가봐야 돼요. 네. 고정 팀장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이태원을 다녀오시기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수동에 이런 투자 사례 또 이렇게 사연이 있는 건물들이 매각된 것들을 좀 봤고요. 추가적으로 매각 사례 하나만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를 좀 보면 좋을까요? 혹시? 삼성동에 있는 거 최근에. 요거는 우리 윤광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삼성동 그 투어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코엑스 맞은편 먹자골목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한 19평, 연면적은 약 27평,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고 202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지금 26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삼성동 우리 추석 전에 딱 영상을 제작을 했잖아요. 이제 찍었잖아요. 네. 그러나서 바로 또 이게 거래가 사례가 나오니까 좀 재밌긴 한데 우리 고재현 팀장님 꼬꼬마 빌딩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사실은 2, 30억대 건물 매입하시려는 분들한테 매물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일 입지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달 전에 팔린 그 홍대에 수노래방 있는 근처에 있는 그 매물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깼어요, 이 친구가. 이게 더 좋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GBC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제일 좋다라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땅이 일단 너무 작고 면적도 너무 작고 다 모든 게 너무 작아요. 도로도 4m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좀 좁은 느낌이고 근데 하지만 20억대에 삼성동 매물을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속집에 자로형 토지여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임대까지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래도 컨디션 괜찮은 매물이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고객분이랑 답사 갔었었는데 네네. 이게 지하도 없이 그냥 위로 그 주차 대수 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적도 최소한으로 뺀 그런 건물이라서 네. 네, 직접 임대로 운영 안 하시고 직접 장사하실 분들 이 매입하기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일조권 사전 받으니까는 신축 행위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건물이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건 주차 대수를 활용해가지고 딱 요렇게 좀 지은 것 같아요. 사실을 조금 더 지을 수 있겠지만 뭐 공사비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게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물건을 봤었을 때 확실하게 돈이 그래도 요런 건물들도 사는구나 생각 들었던 게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 매입하실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돈 더 많이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하든 뭐 금을 사든 지금 최근에 금이 좋으니까 뭐든 사든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샀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삼성동에 대한 상징성, 지가 상승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사실 들었거든요. 뭐 어떠실까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앞에 오봉집 그 가게가 네. 운영이 너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줄 서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드시긴 하더라고요. 점심 때 네. 점심에는 다 줄 서서 먹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딱 갈 만한 데가 많지 않아가지고 코엑스 들어가면 대기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나와서 드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상권을 어쨌든 저번 주에 좀 도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로 운전하면서 좀 봤잖아요, 사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 달아드릴 분 있을까요, 혹시? 순간 지적도를 보면서 예. 이거를 나중에 앞에 거랑 같이 매입을 하실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좀 기네요. 그쵸. 앞에 것까지 네 개를 묶어야 네 돼. 개를 묶어야겠네. 네. 바로 옆에 있는 필지가 세 개 같이 필지에서 최근에 하고 있어요. 신축하고 있는 네. 거죠. 공사 현장 우리가 보고 왔죠. 네. 네. 그런 거를 뭐 계획하시고 매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 좀 현금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이게 삼성동의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25평, 20평 정도 되는 것들이 뭐 사실 것 같아요? 이 물건 사실까요? 아파트를 사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자를 얼마큼 납부할 수 있는 이분 저는 이거 사신 분이 그래도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되니까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1.6% 수익률인데 대출을 얼마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26억이면 70%만 해도 거의 한 18억에 4%만 해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아파트 살 것 같아요. 아파트? 저는 아파트가 없는 입장을 봤을 때 삼성동의 아파트? 윤광기 팀장님. 저는 아파트가 있어서 네. 이거 사야 됩니다. 자가가 있으니까 자가가 빌딩을 사겠다. 네. 근데 예. 이게 전액 현금으로 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1.6%잖아요 수익률. 그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가가 매년 3%씩 올란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4.6%인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럼 은행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냥 현금 네. 매입할 수도 있겠다. 네네. 아니면 전 직접 장사하실 분이 매입했을 확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금이 있으면 이 금액을 이걸 살까요? 그냥 뭐 그냥 묻어두기식으로. 묻어두기식으로 네. 왜냐면 이미 다 공시지가만 여러 개 하더라도 5%씩 오르잖아요 평균. 네. 삼성동에 네. 이 금액으로 또 못 살 것 같아요. 네네. 그런가요? 애매하게 뭐 또 딴 거 뭐 사느니 그냥 네. 뭐 여기 동네 주민분일 수도 현금이라고 있고. 하면 네네. 가능하죠. 그리고 위치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네. 때문에 네. 고전 팀장님은 어떻게 뭐 사실 거예요? 이거 사서 제가 맛집을 만들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건물을 산다? 네. 아파트 말고? 네. 근데 하나만 임대 사업만 영위하려고 사는 거는 아니고 이걸로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재은 맛집 투어 이런 거 네. 하는 거예요? 네. 음식을 좀 잘하시나 봐요. 하나도 못해요. 그럼 위탁으로. 네, 맞아요. 예전에 직원일 때 같이 가봤는데 노 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매각 사례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공교롭게 오늘 우리 빌딩 상담소도 사실은 이 아파트 관련된 것들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담소를 좀 이어가지고 하면 좋은 주제여서 같이 한번 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 준비하신 우리 윤광규 팀장님 한번 내용을 좀 읊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원래는 18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꼬꼬마 빌딩, 즉 소형 수익형 건물 쪽으로 가더라고요. 15억에서 20억 수준의 꼬꼬마 빌딩이라면 대출을 포함해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월세 수익도 생기니까 단순히 거주용 아파트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요즘 꼬꼬마 빌딩도 금리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대신 꼬꼬마 빌딩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는 게 괜찮을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주제여가지고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나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린 거였고 사실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뭐 2차 규제가 있고 3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가 코멘트로 좀 달아드리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고민이랑 저희가 얘기했던 고민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다 40대, 30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이실 것 같아요.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출은 맡기고 원래는 사실 주거를 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근데 이제 막히니까 대안을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18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6억 대출 제한은 지난번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 현금이 한 10억 초반대 정도 보유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주택이냐 아니면 주택이 이미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이 없으면은 저는 조금 눈을 낮추시더라도 한 15억 이내로 해서 아파트를 먼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입지가 좀 빠지더라도 아파트를 먼저 매입하고 시작하자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금액대에서도 충분히 오를 것들이 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면은 세금적인 혜택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세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농사를 지었는데 80개를 뭐 예를 들어 수확을 했는데 30개가 썩은 거면 그 오히려 100개 수확한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주택자의 세금 혜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12억까지는 비과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규제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네, 뭐 무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실거주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먼저 매입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신 것 같고 안태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지 않을까라는 저랑 사실 똑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사실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은 대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공담으로 넣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똘똘한 건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저희가 빌딩을 매매하는 중개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파트 사지 말고 꼬마 빌딩이라도 사세요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 아파트 먼저 확보하시는 게 당연히 되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출 많이 안 끼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이걸 공동담보로 나중에 뭐 건물을 매입하실 때도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 먼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네요. 일단은 주거가 없다 그러면 주거를 먼저 확보하죠 보시자라는 게 전제적이어서 다만 지금 이제 사시고 싶은 지역을 못 사시니까 조금은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뭐 상급지를 보셨던 18억 정도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강동구 쪽이나 마포구 쪽이나 이쪽을 좀 보셨을 것 같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1급지보다는 2급지 쪽으로 가더라도 아파트를 먼저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는 그리고 그 급지조차 매입이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불이 좀 붙어서 쉽지 않으니까 아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오늘 기점으로는 이제 매입하기 쉽지 않죠. 네, 4일 5일 남았나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고 만약 근데 이제 빌딩을 사신다고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면은 현금이 지금 그만 10억에서 12억 요 사이가 있다고 하고 본다면은 어떤 건물을 그러면은 매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봤던 삼성동 그런 것도 좀 그러면은 수익이 좀 안 나오니까는 좀 아쉽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이게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좀 외곽지의 수익을 볼 거냐 아니면 뭐 좀 입지 좋은데 나중에 차익을 볼 거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작은 꼬마 빌딩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매물 보여드릴 때 느낀 게 작은 걸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서울의 메인 지역에 입지 괜찮고 임대 수익까지 잘 나오는 매물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뭐 용산구나 뭐 이런데 호재 많은 데 쪽에 20억대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냥 잘 주우시는 게 안전하게 약간 파킹한다는 생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지금 40대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40대 뭐 초반이신지 뭐 중반이신지 뭐 후반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 생활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라고 많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번 고민 때도 한번 상담소 때도 얘기 드렸지만 네.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숙박업 건물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해야 나중에 다음 걸 할 때도 더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보통은 아파트는 뭐 정해져 있는 대출을 잘 아시니까 설명을 저희가 안 드려도 되지만 이 현금 12억으로 매입 가능한 건물은 얼마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수익은 얼마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건 있을까요 혹시? 요즘 같으면 거의 15억이다, 12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50% 정도 기준을 보면 네. 될것 같아요. 50%. 저도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10억 미만으로 사실 대출은 거의 70%까지 나올 수 있는데 네. 20%는 좀 빼고 보자라는 이야기신 거네요. 워낙에 좀 네. 변동성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변동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냥 임대 수익을 받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건물을 샀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숙박 시설 이런 것들 조금 더 받으시면 좋겠다 하든 이야기네. 아니면 뭐 다른 뭐 자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음. 그런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대 수익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더라도 이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똑같이 그래요? 네. 저는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대출을 어쨌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게 결국 대출이 묶였지만 이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버런지를 전 최대로 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임대 수익 딱 맞춰가지고 저는 1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저는 딱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마포. 그 중에서 제 생각하기에 마포구 쪽에 있는 물건을 30억 내외에 있는 물건으로 딱 매입을 하시면 딱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3.3%에서 3.5% 사이에 나오는 물건으로 딱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상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 거기에 대지 평수는 40평 정도 나오는 거 그렇게 따지면은 평당 가격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한 7천대에서 6천대 정도 나오는 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으면 홍대 메인거리 들어간 조금 빠진다 그러면 8,500 조금 더 빠진다면 7천대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런 물건을 한번 보시면 잘 사지 않았을까? 그 케이스가 아까 방금 고재현 팀장이 이야기했던 우리 그 수노래방 뒤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사이즈에 있는 물건을 매입하시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좀 궁금한데 네. 그 개인적으로 그 삼성동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물이랑 고재현 팀장님이 얘기했던 그 수노래방 뒤에 있는 네. 그 건물이랑 그 두 개 있으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비슷한 네. 금액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마포구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투자자이시면 사실 홍대 거 사시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삼성동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중에 것 하나죠. 같아요. 그죠. 그 목적성이 있거나 네. 아니면 돈이 많거나. 네. 네. 그런 분들이면 삼성동 거고 아니 본인이요.
저요? 본인이요, 본인. 저는 맛집 만들어야 되니까 삼성동 거 사서 맛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리스펙 하겠다. 네. 오케이습니다. 또 우리 안탄 팀장님은? 저는 홍대. 그럴 것 같아요. 홍대 쪽에. 홍대 왜냐면 쪽. 네. 좀 안정성이 좀 있고 저도. 홍대도 좀 그 괜찮거든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거기 완전 사람 많은 관광지로 좀 좋게 변하는 그쵸. 그런 상권이라 금액대도 괜찮아서 저는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어서 삼성동이 오르는 거와 지금 그 홍대 쪽 오는 거와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생각이 동의하는 거예요. 7,000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한 거예요. 윤광기 팀장님은요? 저 홍대 거 선택할 것 같은데요. 홍대 거. 왜냐하면은 네. 아까 이제 지적도를 봤을 때 두 개 필지를 묶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삼성동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개 필지를 묶어야 된다. 아 이건 조금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황금성 측면에서 오히려 아까 평당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대 게 더 황금성이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1. 아니 근데 운영을 하실 생각이 되게 강하시네요. 그 맛집. 네. 요리는 못하지만 네, 맛집은 갖고 싶다. 좋죠. 어쨌든 이게 참 이게 어떤 건물을 보느냐도 사실은 선택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공항철도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있어서 홍대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압도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홍대에 그리고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평당 가격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으시면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면에도 그 금액대면 충분히 여력이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소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거가 왔으면은 먼저 주거를 해결하자. 무조건. 주거가 있으면은 요 금액에서는 대출은 보수적으로 보면 50%, 저처럼 좀 공격적으로 보면 70% 넘게 좀 하더라도 20억에 30억 내외에 있는 꼬부만 빌딩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걸로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언급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고지현 팀장이 준비하고 있는 뭐든지 기억하세요. 일단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을 또렷하게 좀 보실 수 있게 판단하실 수 있게 디테일한 정보를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유재석 씨가 매입했던 그 학동역 주변에 매입했던 198억에 맞습니다. 예, 두 개 필지를 뭐 어떻게 매입을 했고 올 현금으로 샀는데 뭐 물타기를 통해서 평당가를 좀 낮춰서 1억 1천 정도에 매입을 했다. 여기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맞아요. 예, 오늘은 그런 식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땅을 매물을 검토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 뭐 사업성을 좀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가지고 유재석 씨처럼 직접 다 사옥이든 사무실이든 뭘로 사용을 하실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회사 규모나 뭐 직원 숫자나 이런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몇 평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으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한 200평 정도 있으시면 사옥으로 넓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넓죠, 200평. 예. 저희가 지금 두 개 층을 쓰는 게 지금 한 140평 정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탕비실도 여유 있게 놓고 로비도 여유 있게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 사이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창고나 보관 공간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신 업종이면 더 늘려야겠지만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존의 임대료도 어느 정도 내고 있었는지 또 비교를 해보면 뭐 나중에 임대료 안 내고 이자를 대신 내시는 거니까 그런 금액도 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로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어서 뭔가 임대를 줘야 된다, 임대업을 영위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익성을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일단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그 임대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 시세를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평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대지 땅에서 몇 평이 신축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설계를 가설계라도 무조건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사실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계산해 볼 그렇죠. 수는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네.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네. 그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곧셈의 시간으로 한번. 네. 엑셀 파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 한해서 네. 드리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용도 지역마다 사실 지을 수 있는 어떤 면적의 크기나 뭐 이런 게 다 상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또 건축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또 다음 시간에 잘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이.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 방금 고전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설명해 주신 게 이면에 덩어리 크더라도 물타기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매입하기 전에 뭘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직접 사용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 직접 사용할 때는 면적이 얼마만큼이 나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만큼 임대료를 보는데,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치면은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돼요? 그거는 주변에 받으시고 계신 임대료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새로 구하고 있는 뭐 임대료 시세도 신축하면은 뭐 이 정도의 임대를 구하고 있구나,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저희 같은 뭐 중개사와 함께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는 못 하겠네요, 그러면. 혼자 해보셔도 돼요. 혼자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는 네. 사실은 네. 그 매물지 주변 부동산을 네. 발품 파시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발품 팔아라. 손품 파는 법을 네. 알려주시면. 손이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 네. 뭐 임대 시세 새로 구하고 있는 그거 네. 확인을 하시는 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은 발품 팔기 좀 어렵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우리 임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엑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용 면적과 실제 임대 면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우리가 엑셀로 정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보증금, 월세 넣고 평당 NI를 쭉 조사를 하시면은 주변에 얼마만큼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그것까지도 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고재은 팀장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네. 저희 빌딩 방상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 정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물건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아까 어떤 이야기 마무리한다고 하셨죠? 다음번에는 이 땅에서 몇 평 정도가 건축이 될지 가설계를 짜보는, 약간 간이로 짜보는 그런 것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빌딩 반상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빌딩 반상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